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어제 사상 최대의 폭락장을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제부터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를 찾았고 한동훈 대표는 친윤 친한 가릴 것 없이 당 중진들과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3.3%, 코스닥은 6% 오른 가운데 개장 직후 주가가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 폭락을 계기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거듭 압박했고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도 당내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제2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엄호했고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예정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과 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 선수 발언에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세 규정으로 대표되는 협회의 낡은 규정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4주간 교육을 거쳐 다음 달 가정에 투입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과 모호한 직무 범위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적인 폭우도 쏟아지는 가운데 침수 피해와 고립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낮 동안 무더운 날씨로 힘들었는데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더위를 잠시나마 식힐 수 있는 곳에 YTN 이슈 리포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늦은 밤 시간인데요. 더위를 피해서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아주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정말 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더위를 잊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즐거웠던 마음을 뒤로하고 수영장을 퇴장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한낮 뜨겁게 달궜던 도심 속을 비료하고 온통 밤을 밝히는 오색 찬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수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물놀이에 풍덩 빠진 아이들은 졸린 기색 없이 신나게 수영을 즐겼고요. 열심히 업무를 마치고 이곳을 찾은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간 듯 서울의 밤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유유히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보니까 여유로운 한때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굳이 수영을 하지 않아도 저마다 피서를 즐기는 유형이 다양했는데요. 수영장 곳곳에 마련된 선베드에 누워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과 밀린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요. 신나는 물놀이에 허기진 시민들은 돗자리 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뜨거운 햇볕이 없어서 찡그리지 않아도 되는 덕분에 수영장 곳곳은 사진 명소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눈도 찡그리지 않고 평일 밤인데 가족들과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수영장이 일단 되게 쾌적해가지고 편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남아 계실 수 없습니다. 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지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곳으로 오셔서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네,
내일이 가을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인데 도심의 열기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밤뿐 아니라 낮에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폭염나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그 뜨겁지만 시원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재래시장. 한창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후끈후끈한 날씨 탓에 한산하기만 합니다.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김이 폴폴 나는 족발이나 떡을 사려는 손님은 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차가운 수증기를 내뿜는 쿨링포그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면 에어컨이 시원한 마트로 간 손님들이 시장을 찾아줄까 기대해봅니다. 여름 되면 절반 정도는 안 오시죠? 절반 넘게 안 오세요. 손님만 많아지 별로 고충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죠.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생수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공원 중간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한 모금 들이켰을 뿐인데 온몸이 금방 식는 느낌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냉장고를 찾는 손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너무 더웠는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도 주시고 마셨더니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너무 좋았어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햇살을 피할 비장의 무기, 양산. 도서관 한편에 양산 대여소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으면 확실히 양산이 있을 때 햇볕 막아주는 범위가 넓어져서 아주 좋아요. 양산 서비스는 봤거든요, 광고로. 그래서 직접 오늘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전국이 열돔에 갇힌 뜨거운 날씨.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의 폭염나기를 도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연일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어제 하루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11명을 기록해 전체 온열질환자 수가 1,810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모두 17명을 기록했는데 추가된 3명은 뒤늦게 온열질환으로 보고됐거나 부검을 통해서 알게 된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연일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기습호우도 비상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소나기로 쏟아졌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6일 연속, 강릉은 18일 연속 열대야 기록을 쓰고 있고 한낮 경주 기온은 37.4도, 정선 36.2도, 서울도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폭염특보와 함께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나기 구름이 발생하며 기습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겁니다. 강원 춘천 남산면에 시간당 57.5mm, 경기 성남 중원구에 47.5mm의 강력한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하루 전에도 전남 무안에 시간당 102mm, 경북 칠곡에 시간당 98mm 등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내리는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특징이 있어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북서쪽 건조 공기와 남쪽 습한 공기가 부딪히며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것이 원인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가철 기습호우가 예고되면 수시로 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곡이나 강가는 야영을 자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여성 4명이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8시에 하천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로 물이 불어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장비 6대와 인력 16명을 동원해 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 포천시 도평리에 있는 계곡에서 등산객 9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하산 중에 계곡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게 되자 구조를 요청했고 2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당 계곡 폭은 15m 정도로 어제와 오늘 포천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물이 불어나면서 물살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최악의 폭락장에 휘청였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정반대 장세가 나타나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큰 낙폭으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다음 날 폭락장이 이어질까 긴급 회의에 나선 정부와 금융수장 모임은 곧 무색해졌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5% 넘게 폭등하면서 거래 시작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 전 매도 사이드카와 정반대 조치로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됐습니다.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과열된 시장에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건데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6%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급반등한 건 밤새 나온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경기 확장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조업과 고용 둔화 지표로 경기 침체 공포에 파랗게 질렸던 시장이 다소 안도한 겁니다. 이에 낙폭이 과도했던 우리 증시로 저가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가운데 관련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죠. 경기 경착륙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로 보인 게.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급등락을 오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급등은 어제 공포감이 진정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엔캐리 청산의 계기가 됐던 엔화 가치 상승이 멈추며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한홍 기자입니다. 새벽 끝난 미국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 투매를 했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천억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선 3천억 순매수를 하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141원까지 내려갔던 엔달러 환율이 145원 근처까지 상승하며 엔화 가치 강세가 주춤한 점도 외국인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엔화 가치 상승이 촉발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다소 줄어들며 850조가량 우리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줄어들었습니다. 엔화 가치 강세 부분이 엔달러 환율 145엔 수준에서 일단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엔화 가치 급변동에 따른 외국인 매도 급증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진정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이 과도했긴 하지만 그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미국 가계가 여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고용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짧고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운이 고조되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요동을 칠 경우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부통령에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선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대선이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의 부통령에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선정이 됐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제2요구안 건의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거부권 논의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8개월여 만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전혀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욱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정부 행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윤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야당 주도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방통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재가로 방송 4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사례는 19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방송 4법의 제2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당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거부가 불가피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의 제2요구안, 즉 거부권을 곧 제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방송장악 4법에 대한 제2요구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야당의 방통위 현장 조사를 두고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켜놓곤 이제와 증거 조사를 하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데에는 야당목 방통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탓이 크다면서 서둘러 방통위를 정상화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로 치자면은 기소를 하고 이제 무슨 불법 증거를 찾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표현대로 하자면은 해체해야 될 검찰 아니겠습니까? 반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이라며 방송 4법을 추진해온 민주당은 정부의 제2요구권 의결을 권력 유지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로 정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수석 국회 과방위원들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을 추궁하며 방송장악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인 구조에서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하다는 걸 이미 해서 그거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게 된 것이고. 야당 방문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한때 자리를 비우며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고 공용 차량 운행 기록 등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일부 기록이 확인되지 못하면서 양측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알기 전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요.
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야당은 오는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역시 동시 추진하며 여권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이야말로 집권 여당 시절 방송장악 행태를 잊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제각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내 환불 절차를 마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커머스 업체에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별도 TF를 꾸려 상임 및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들과 만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우선 일반 상품의 경우 이번 주 내 환불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기업에는 모두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고 질책하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 대책으로 내놓은 유동성 지원책 역시 사실상 돌려막기와 다름없다며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부재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일단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사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만큼 뒷북 대응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만은 최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미 비상 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번 이제 2년 유예가 됐던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이제 폐지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은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그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렇게 이제 잠깐 말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이죠. 두 개 정책 모두 다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논란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정책 다 모두 이게 여야가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는 핵심 그런 쟁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 폭락한 게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어제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 갖고 또 대통령 휴가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는 사실은 이제 그 매년 똑같은 시기에 갔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야말로 많이 쉬면서 전국 구상을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장님도 휴가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틈틈이 쉬었고요.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움직였죠.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그 시의적절하게 금투세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 수락연설에서 중수청 이렇게 강조했는데 중도 수도권 청년 그래서 사실 금투세 문제는 중수청하고 연관 있는 이슈고요. 그리고 2030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AI 칩 기업인 엔비디아가 이제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AI 거품론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3~4% 폭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이런 데 거의 10% 이상 떨어졌죠. 이렇게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게 금투세 같은 그 심리적인 어떤 그 경제 이슈를 너무 빨리 이렇게 적용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 금투세 찬반 여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찬반 여론이 비슷하면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비전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금투세 논란을 통해서 그런 이제 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투세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유연한 입장이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반면에 또 이게 내부에 야권 내부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죠. 찬반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이 빈틈을 적절히 공략한 그런 이제 메시지였다 이렇게 봅니다. 한꺼번에 뭐 거의 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민생 이슈를 조금 그 선도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증시가 대폭락했는데 대통령 어딨냐? 지금 휴가가 갈 때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미국발 증시 대폭락 사태의 원인이 금투세 때문은 아니죠.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가 있는 게 2020년 12월에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거를 또 유예했는데 그것도 합의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 시절에 그리고 장관 시절에 앞장서서 추진했던 법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굉장히 이걸 강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지금 입장이 다 뒤바뀐 거죠. 왜 입장이 이렇게 뒤바뀌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두 차례나 합의 처리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폐지하자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이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자 그러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 어쨌든 주식시장에 위협이 된다. 근데 금투세 과세 대상은 많아야 주식 투자자의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바거든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본인이 대상이 아니어도 저항을 합니다. 과거의 종부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 조세 문제에 조세 저항에 이게 얹혀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효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뒤바꾸면 안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이걸 유예하자고 들고 나온 건 민주당의 당론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당론은 한 번 유예했으니까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게 하나의 변수고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적 동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하나의 변수인데요. 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인이 돼서 지금 이 증시나 금융시장의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까지는 공제가 되고 5천만 원을 넘는 수익의 20%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과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또 인하를 합니다. 이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식 투자자들의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 반대 논리들이 혹은 폐지 논리들이 많이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꺼내든 건 어쨌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쟁성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존의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좀 바꾸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뭐 그에 대해서 그 진성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건 좋은데 뭐 대통령 휴가까지 물건으로 해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좀 이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이제 토론회장에서 내부 이제 그 전당대회 토론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연임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 대표가 돼서 복귀를 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민주당 안에서? 글쎄요, 뭐 당론 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주도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안이고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한번 유예까지 합의로 했는데 이걸 또다시 물러선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 조세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가져왔던 철학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실제 금투세를 또다시 유예한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유리할지도 실은 그 효과는 불분명한데다가 종부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일가구 1주택 종부세를 좀 폐지하거나 완화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걸 두고서 또 전당대회장에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물론 성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만 먹사니즘이라고 민생 문제를 강조하는 그런 노선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는데 그게 감세는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 논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금투세 완화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는 당의 정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반대 입장을 이제 밝혀서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정부가 지금 윤 대통령 한테 이 방송사법 얼마 전에 통과됐죠.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휴가 중인데 휴가 중에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정부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송사법과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좀 지나갔다. 그러니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권이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그 벌써 탄핵안을 이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 방통위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탄핵 전에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이미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때 급하게 방송사법에 대해서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증시 폭락 문제도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휴가 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염 때문에 국민들의 짜증이 최고조에 지금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서 방송사법의 건의가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하고 그리고 말복이나 좀 지난 다음에 선선해지면 그때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앞으로 또 노량봉투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급하는 그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거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서 그 박자를 좀 늦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거부권 행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게 14일인데요. 아직도 지금 8일이나 남았잖아요. 8일이나 남은 문제를 지금 휴가 중에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굳이 야당의
반발을 더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나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을 의결했기 때문에 예. 뭐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는 바고요. 이제 문제는 그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도돌이표처럼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특검법과 같은 그런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예민한 법안뿐만이 아니라 민생에 해당하는 법안들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혹은 행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로 이게 거부권이 계속 행사되어 왔거든요. 네. 이러다가 이제 재헌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마저 나와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한 40여 건 했다는데 벌써 윤 대통령이 이제 20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일종의 이제 비토크라시가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비토크라시라는 거는 사실은 소수 야당이 일종의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정국에 대응하는 전술로서 활용이 되는데 소수긴 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렇게 비토크라시를 주도한다는 거는 참 이게 헌정사의 드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풀어야 됩니다. 예. 이게 방송법이 됐든 노란봉투법이 됐든 또 다른 법안이 됐든 계속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거부권과 네. 또 그에 맞서는 야당의 법안 일방 통과 이렇게 되면 예. 22대 국회는 아무 일도 좀 못하고 끝날 가능성도 네.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여다보죠. 주요 당직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런데 이제 연 이틀 당 중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함께하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군 행보에 나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정책위의장 이렇게 당직 인선을 다 마무리했는데 당직 인선에 대한 평가가 당내 통합보다는 변화에 있다.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친윤 쪽, 친윤계 그런 이제 목소리 여론을 반영을 해서 친윤계하고 그리고 당권을 두고 같이 경쟁했던 분들하고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에 너무 이렇게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합 행보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원희룡 전 국토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은 아직 안 만났죠. 아직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양측이 전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만날 것으로 보고요. 어차피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친윤 쪽의 중심으로 부상을 한 상태고 또 나경원 의원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드물게 수도권 중진 여성인데요.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같이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식사 정치?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이제 수순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치러졌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열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대표로서는 어쨌든 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전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당 내부를 설득해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진들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그런 과제들을 당내에서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진들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이제 이 포용 행보, 통합 행보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 앞서 우리 엄선영도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원희룡 후보를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사람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논쟁을 주고받았고 또 전당대회 막판에 공소취하 청탁 이걸로 나경원 후보하고도 상당히 금이 갔는데 원희룡 후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경원 후보는 원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몇 안 되는 그 중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나경원 후보하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이 발생한 틈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 모습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났던 당내 최고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나경원 캠프의 좌장이었었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도 현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사 정치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일정하게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직 인선도 끝났고 당분간 뭐 인사에 있어서 네. 혹은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나 균열이 겉으로 노출될 만한 그런 이슈는 당분간 없어요. 단기간에는. 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선거 때 공언해놨던 최혜병 특검법 문제를 당내에서 어떻게 예. 푸느냐. 이게 이제 또 다른 균열 요인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정치력의 실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건 어떻게 풀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최혜병,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숙제, 꺼야 될 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당직 인선을 하면서 네. 친윤계 목소리와 달리 친한계 중심으로 당직을 인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 전당대회 때 분출된 변화의 욕구를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최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얘기,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예. 특검 3자 추천을 통해서 여야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특검법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발언대로 그러니까 지켜질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예.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 수용할 수 있을지 예. 이런 게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당론 과정에서 당론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네. 저는 그러니까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네. 자유 투표를 실시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3자 특검법에 대해서 이견을 좀 해소하는 방식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그러니까 막고 있는 네. 그 마지막 그 장애물이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 수사 발표 이후에 어떻게든 여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그 시점하고 아마 비슷할 것이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제3자 추천안, 그 대안을 마련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들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만간 요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존 안에 기초해서 아마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네. 뭐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요. 블랙 인베스트먼트 뭐 이종호 씨가 등장한다든지 또 그와 관련돼서 주고받은 SNS 카톡 내용들이 그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진상규명이 아마 추가될 가능성이 우선은 높다고 보고요. 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안을 변경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일종의 숙제를 내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발의를 하시라. 그리고 그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해보자. 아마 민주당은 이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공수처 그 수사 발표 이후가 이제 이 국민의힘이 당론을 논의하는 시기가 될 거다. 그게 네. 이제 전당대회 때 하고 좀 입장이 바뀐 거죠.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예.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아마 당내 반발을 의식해서 미묘하게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시기, 시점 혹은 어떤 강조점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네. 강하게 이건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당대회에서는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당내 민주적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당내에 좀 원만한 논의를 위한 그런 정무적 이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는 결국 현실에 부딪혀서 의지가 꺾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의지가 무엇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당대표직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정치력의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당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득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점이 이제 공수처의 결과 발표 시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의 그 절충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급하게 최상병 특검법을 그러니까 추진할 만한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뭐 길면 한 2달이면 발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해서 그 전당대회 끝나고 8월 18일 뭐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나 내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하고 하는 것이나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박 의원 이렇게 뭐 여권의 갈등 이런 거를 부각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여권에서는 그 용산과 이 국민의힘이 그 어떤 그 협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적절하게 그 과정을 찾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핫 이슈로 등장한 이슈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검찰이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보도 사건을 이야기하죠. 요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하고요,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예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뭐 거의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인 수백 명에 대해서 또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공수처에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두고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도 대선 후보 때 말씀하셨는데. 예, 특이한 것이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그 인터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지금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어떻게 불거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에 그 사건의 피의자나 혹은 참고인들하고 연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을 한 거죠. 최초 보도했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00명 정도를 조회했다. 그 중에 이제 뭐 민주당 정치인, 당직자, 전현직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한 140여 명 되고 그 밖에 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조회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일단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그렇게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자의성입니다. 이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하고 통신 사실 기록 확인 조회 두 가지 조회가 있는데 후자인 통신 사실 기록 확인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통신 사실 기록 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검찰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해서 그 가입자가 누군지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그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그 가입자와 가입자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요번에 한 거고요. 그게 요번에 한 거고 통신 기록 그 사실 확인은 언제 어떤 통신을 했다, 통화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몇 회를 보냈다, 누구와 보냈다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이른바 그걸 이제 통신 영장이라 그럽니다. 그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무더기로 저렇게 3,000명씩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회해서 누가 이런 피의자 참고인들하고 통화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한 건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리고 저강도의 사찰일 수 있다라는 문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나 참고인들하고 통화나 연락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수사 관행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 그 공수처에서 그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이 통신 이용자 정보조회 똑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89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랬는데 그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3,000명을 했으면은 그건 미친 사람들 곱하기 몇입니까? 그런 면에서 내로남불소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했던 그 공수처가 했던 그 사찰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박전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통신 조회는 정치 사찰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2016년하고 2018년
이때 이제 그 통신 조회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사법적인 그런 기관들이 있죠. 중앙선관위, 또 금융당국, 고용부, 중기부 이런 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뭐냐면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각 기관의 내부 고시나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근거들을 설정해서 이 사람들 많이 하는데요. 이걸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관련된 공수처 조회 이것만 밝혀져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수십 건을 이제 제가 조사받을 때, 그러니까 뭐 고소 고발이 난무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사찰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꼈으면 문재인 정부 때 법률을 정비를 해서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조회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컷 활용해 먹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 10개를 처리하고 탄핵안 7개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처리한 거거든요. 특검법 하나, 탄핵안 하나. 이렇게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고 통신조회와 같은 그런 민생 입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2021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조회를 당하면서 그건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완전히 그냥 공수만 뒤바뀌었을 뿐이고 거의 같은 상황에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우리 정치에서 이런 모습이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서로 입장이 바뀌면은 종전에 가졌던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핵심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영장에 근거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통신조회를 하다 보면 그 피의자나 혹은 이 참고인으로 특정된 사람들 이외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사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혹은 경찰이 그런 조회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의적인 수사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런 게 만들어져야 서로 간에 본인들이 당할 때는 사찰이라고 그랬다가 본인들이 할 때는 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이제 3천 건 정도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연 6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법적인 제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것 같았던 이란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권 57개국이 속해 있는 이슬람 협력기구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립니다. 이란의 주권을 침해한 이스라엘 규탄이 안건입니다. 이란의 보복에 정당성을 부여할지 자제를 촉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Anybody who tells you they know exactly what the response is going to look like is lying to you. But there will be a response.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유력한 보복 날짜로는 유대교 명절 티샤 베아브 기간이 꼽힙니다. 오는 12일과 13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파괴된 사건을 애도하는 명절입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을 때는 12일 만에 보복 공습했습니다. باز هم خواهند کشید خواهند یافت کی کجا چگونه مبهم است.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한 총력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 국왕과 카타르 총리, 이집트 외무장관 등을 통해 확전 방지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이란 측과 접촉해 공격 수위 조절을 촉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서기도 급히 테헤란을 방문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 확전 우려에 따라서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접경 지역에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 여행 주의보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7일 0시부터 이같이 적용한다며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지역 여행 계획이 있다면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골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백인 남성인 월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으며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6선 하원 의원을 거쳐 지난 2019년부터 주지사로 재직 중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엔 충남 금산의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과충전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딴 전기차 화재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 아래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화염에 소방관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금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난 겁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이렇게 검게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엔 차 50여 대가 있던 상황. 게다가 주차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당시 주차관리원은 마음 졸였다고 말합니다. 그 연기만 봤을 때에는 진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었죠. 좀 약간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기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후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질식 수화포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반 직원이 충전기를 제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화재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과충전이 아닐까. 앞서 지난 1일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한 대에서 난 불로 차 100여 대가 타고 수백 세대 단전 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리튬으로 구성돼 화재가 나면 열폭주를 일으켜 순식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아주 단시간에 10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급격하게 달하게 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계속 가속화돼서 화재가 확산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또 되도록 지하에 있는 충전소 설치를 피하고 열폭주를 배터리 내에서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리를 위해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탁송차 적재함까지 불탔는데 소방당국은 배터리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아 레이 전기차가 탁송 차량에 실려 옮겨집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순간 뒷차가 다급히 상향등을 켜며 경고를 보냅니다. 갑자기 차량 밑바닥부터 불꽃이 점점 커지고 곧이어
비어있는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 수리를 위해 싣고 가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지난 6월 30일 오후 5시 20분쯤. 탁송기사 A씨는 황급히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를 끄집어 내리려고 올라타려고 했는데 차 양쪽 바닥에서 이제 불이 물속으로 막 올라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탁송차까지 모조리 불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A씨는 전기차가 실린 적재함을 재빨리 내려 화재가 커지는 걸 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물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전소된 전기차는 2014년식으로 시동만 걸리고 움직이지 않아 수리를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또 전자제어 유압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리콜 대상이었는데 화재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하부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터리 부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차량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나 전기차 차주가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는 생업을 미룰 수 없어 사비 1,600만 원을 들여 탁송차를 고쳤습니다. 최근 혈액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병행하던 와중에 날아든 불행입니다. 대물보상 청구를 검토 중인 A씨는 트라우마 탓에 다시는 전기차를 옮기지 못할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기차를 싣고 가다 이게 불나는 걸 처음 겪었는데 주변 지인분들도 이거 전기차 이거 꼭 실어야 되냐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해갖고 두렵죠. YTN 권민석입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전기차 주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발화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대피 주민을 위한 구호금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수와 단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 간이화장실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의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가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구호 활동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 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까지 포괄하는 도검 관리는 물론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백 씨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도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두고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 감정이 필요 없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도검 8만여 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소유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소지 허가를 취소하고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소지 허가를 내릴 때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정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3에서 5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휴대용 칼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다용도 칼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 백 씨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관련 정보 공유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은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한 보건당국과 사회구조직 문제라는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어떤 정보의 공유라든가 공조가 더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이런 것이 가능해요. 흉악범죄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주택가 근처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30대 A씨를 총포화약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택가 공터에서 전체 길이가 95cm인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혼자 운동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신고 내용과 A씨의 진술을 대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무인 점포를 털고 잠든 승객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지하철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절도 등 전과 22범이 지하철역에서 활개치며 물건을 훔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 절도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배경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무인 점포로 다가오더니 판매하는 가방을 집어듭니다. 계산도 하지 않고 챙겨온 비닐봉투에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가방을 담고 또 담더니 중간에 구운 달걀까지 챙깁니다. 유유히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아쉬움이 남았는지 되돌아와 초코바까지 챙겨갑니다. 이 남성 또 다른 지하철역 무인 점포에서는 자연스럽게 바구니 안에 든 현금을 챙겨갑니다.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가방 안에서 담배 등 훔친 물건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절도, 사기 등 전과 22범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몰래 훔친 절도 혐의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저기네. 또 다른 남성은 지하철 빈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사람이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더니 태연하게 앉아있다 사라집니다. 또 술에 취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이 남성도 경찰에 검거돼 송치됐는데 절도 등 전과 17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철 내 절도 범죄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부축배기와 소매치기가 각각 70%와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수법 특정 호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서 통신 및 CCTV 추적 수사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절도 범죄가 잦은 곳을 수시로 순찰하는 등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2심이 신빙성을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메모의 진위뿐만이 아니라 SK가 노태우 정부의 특혜를 받아서 성장했다는 논란도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2심 판단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최태원 SK 회장. 최 회장 측이 최근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60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논란뿐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항소심 법원은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메모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다퉈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착오로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 치명적 오류라는 주장 등도 이유서에 담겼습니다. 이에 맞서는 노 관장 측은 최근 변호사로 돌아간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과거 최 전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자 조 대법원장이 100만 원을 후원했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특별 3부에 임시로 배당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가 접수된 만큼 조만간 정식 재판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방송했던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관련 제보는 받았지만 근거가 없어서 취재를 중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해당 매체 관계자가 증거가 없어도 탄핵 국면이 되면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최재형 목사와 허위 사실로 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의 소리에게 사과하십시오. 앞서 한 언론은 내부자 박모 씨의 말을 인용해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청나라 권륭제의 옥새를 부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짓 의혹을 서울의 소리가 퍼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박 씨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취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도를 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은 박 씨가 공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를 흠집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하며 박 씨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옥새 의혹이 거짓임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서도 취재를 이어나갔고 자신의 신변 보호 요청도 거듭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면 증거가 부족해도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증거가 없어 취재를 중단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씨는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최 목사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라는 굵직굵직한 변수로 인해서 올해 수능은 다소 어려워지고 입시 전략을 짜는 건 역시 쉽지 않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는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 1등급이 역대 최저인 1.47%에 그쳤습니다. 국어 수학 역시 난이도가 상당해서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이 울고 갈 정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처럼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처럼 대체로 어려운 시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이 1,400여 명 증가하는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대를 목표로 다시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이 많을 거로 보여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올 거로 분석됩니다. 영어 과목은 지난해 본수능 금년도 6월 모평보다는 다소 쉬워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평가의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의대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은 입시 전략을 짜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입학이 3만 8천 명가량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국립대 70여 개 대학에서 4명 중 1명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뽑아 기존 입시 정보로는 합격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거로 예상됐습니다. 대규모 의대 증원의 무전공 입학 확대까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어느 해보다 굵직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내 증시 폭락 사태를 고리로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친 건 여권이고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받으라고 맞받았지만 금투세 자체에는 내부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5개월 뒤 시작될 금투세가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금융시장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취소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지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 자체를 돌아볼 때라며 대야 압박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이 경제 운용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증시 폭락을 막으려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세력부터 특검으로 척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2년간 휴가, 맛집 투어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만 금투세 폐지 자체에는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이미 3년 전 입법이 유예된 만큼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 제도 시행을 완전히 못 박진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중순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금투세 폐지 또는 완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협의가 본격화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예정돼 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취소됐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연기했습니다. 임 부대표는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가 비상회의를 열기로 해 토론회를 수년했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폐지 측 토론자를 섭외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나오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 139명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통신사찰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1차로 현역 국회의원 19명과 전직 의원 2명, 보좌진 68명과 당직자 43명 등 모두 139명이 조회 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최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통신 조회한 것은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건 역시 여론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끝모를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를 앞다퉈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성과 없는 쳇바퀴 정국에 비판이 쏟아지자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최상병 특검법 또한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정쟁 법안이 아닌 민생 입법부터 다루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입장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바로 처리하고
생각이 다른 법안도 민생을 위해 시급하면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자는 겁니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둡시다.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합시다. 특히 세제 개편이나 연금 개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굵직한 법안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거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양당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기구 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협상을 시작하자며 신속히 답변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급한 민생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합시다. 한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보 없는 대치 정국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데다 곧 시효가 끝나는 예금자 보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K칩스법 등 이른바 일몰 법안도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물론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은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협상 테이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곧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연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먼저 내라고 압박하면서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생계형 사범이나 영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상신한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자료의 전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와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정부가 동의한 것은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인식에서 크게 벗어났고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교육을 거쳐 다음 달 신청 과정에 투입될 예정인데 비용 문제에 모호한 직무 범위까지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취재진을 보고 반갑게 손흔 드는 이들은 서울시와 정부가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여성 100명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인증한 돌봄 노동자 자격증을 따고 한국어 공부도 하며 입국을 준비했습니다. 합격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부러워했다.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고용 허가자로 입국한 이른바 필리핀 이모들은 앞으로 4주 동안 직무 교육을 거쳐 다음 달 각 가정에서 돌봄 업무와 아이 옷 입히기, 목욕과 같이 아이와 관련된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4시간 기준 한 달에 119만 원, 8시간으로 계약하면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되는 건데 정작 우리나라 서민 가정에는 부담되는 금액이라는 지적입니다.
직무 범위와 관련해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돌봄과 함께 집안 청소와 빨래 같은 일반적인 가사 관련 일도 도와주길 기대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들의 역할이 돌봄에 한정돼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간업체에 소속된 한국인 이모님보다는 20%가량 저렴하고 영어가 능통하다는 장점에 경쟁률 4대2를 돌파하며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각종 논란을 딛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모두 6,150건으로 5월과 비교해 18.6%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는 1,396건으로 5월과 비교해 3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기존 와우 멤버십 회원의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내일 이후로 결제 시기가 돌아오는 회원은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은 이미 지난 4월 13일부터 인상된 멤버십 가격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한 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이 회원 수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식단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저열량, 저나트륨 등을 홍보하는 제품이 인기인데요. 이 시중에 판매되는 52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무려 71%가 표시 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구독형 도시락입니다. 식단이 다양한 데다 영양 성분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에 대해 영양 성분을 조사했더니 10개 중 7개 꼴로 표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저염, 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표식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영양 강조 표시 또는 영양 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52개 중 70%가 넘는 37개 제품이 표시와 달랐고 저열량, 저나트륨 등 건강식을 주장하는 제품 33개 중 12개의 영양 성분은 표시보다 수치가 높았습니다. 특히 열량이 낮다고 홍보한 제품 9개 모두 기준을 초과해 최소 3.5배에서 많게는 5.9배나 열량이 높았습니다. 당류 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50개 중 절반이 넘는 26개의 당분 함량이 기준을 넘어섰고 4배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실제 영양 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제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표시된 것보다 무려 4배가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 영양 성분 함량이 표시된 내용과 다를 경우 당뇨나 고혈압 환자와 같이 특정 영양 성분의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 저열량 저나트륨 제품이라는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시락을 건강식인 듯 광고한 사업자에게 내용을 바꿀 것을 권고하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구독형 도시락의 식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와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고급 패키징 제조와 연구개발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를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6일 밝혔습니다. 예비거래각서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미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 외에도 정부 대출 최대 5억 달러를 받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대폭락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전환한 데다 전날 증시가 지나치게 내렸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날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급반등했습니다.
오전 한때 3,453포인트 상승하며 장중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なんでって聞かれるのが一番困る。やっぱりね、上げすぎです。上げすぎ。急ピッチでね、動くとやっぱりその分ですね、反発して急ピッチで下がるっていうリスクもありますからね。 12.4%, 4,451포인트 폭락한 지 하루 만에 10.2%, 3,217포인트 상승한 34,6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엔화가 약세로 바뀌고 과도한 낙폭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일부 누그러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다 6월 일본 노동자 실질 임금이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급반등으로 니케이 선물 9월물과 일본 종합주가지수 토픽스 선물 매매의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시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引き続き緊張感を持って注視するとともに、日銀と密接に連携しつつ経済財政運営進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 전문가들은 그러나 시장이 낙관으로 기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급락에 따른 개인 투자자 등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 불안정한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크 러시아 외무차관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렌타에 따르면 라브코프 차관은 현지 시각 6일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아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과 벨로우소프 장관이 참석한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날씨가 정말 너무 덥습니다. 도대체 이 더위가 언제 끝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정말 시원한 바람을 맞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절기상으로는 바로 내일부터 가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찐득한 더위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지만 내일이 바로 절기 입추입니다. 이 가을의 첫 번째 절기에도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겠는데요. 우선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네, 요즘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자외선이 강하면 짧은 시간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 피부가 손상됐다면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피부에 남아있는 자극물질들을 씻어내는 게 좋고요. 다음 욕조에 녹차 티백 10개 정도를 넣고 몸을 담그면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씻은 뒤에는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알로에 베라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바르면 더 빨리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씻은 뒤에는 헐렁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해야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까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늘이 어두워지거나 천둥 소리가 들리면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